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로 함께하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날이 이렇게 쌀쌀해지면 먹고 싶은 게 많죠? 많죠. 이제 네. 굴, 과메기. 좋아하시나요? 아, 굴이요. 네. 그렇죠. 굴은 뭐 이렇게 데쳐 먹고 네. 그냥 먹고. 그냥 생굴로 먹을 때는 딱 여기에 추워질 때나 석화를. 조금, 예, 예. 조금 안심하고 먹을 수 있잖아요. 날 더울 때는 또 이제 노로바이러스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못 먹고 이제 찬바람이 불면 굴 생각도 나고. 예. 요즘 대형마트에서 방어회 행사 많이 한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식당보다 마트에 방어회 사러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음. 제철 음식이 이제 외식을 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부담스럽죠. 조금 더 알뜰하게 소비하자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는 것 네.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많이 높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는 없는데 최근에 그러다 보니 과거에 비해서 좀 싼 것들, 뭐 킹크랩이나 이런 것들이 뭐 많이 물량이 풀렸다 그러면서 킹크랩 싼 것들 킹크랩. 그러다 이게, 보니까 이제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수산시장에 많이들 이제 방문을 하시는데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어디선가 좀 줄여야 되고 그렇게 좀 주머니가 팍팍해지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비자 심리 지수도 별로 안 좋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네.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건 6가지 항목을 종합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형편은 어떠냐, 또 앞으로의 형편은 어떨 것 같냐, 또 수입은 늘 것 같냐,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인데 이게 100이라고 한다면 그냥 고만고만하다. 네. 그냥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라는 건데 이게 97.2로 지난달보다 0.9포인트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별로 좋지 않고 앞으로도 더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이제 소비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체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위축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이제 주머니도 팍팍해졌지만 인건비는 좀 뒤따라 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건비도 슬슬 오르기 시작하니 이제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 그것도 많이 부담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런 이제 인건비가 물가에 반영되는 게 이제 아마 내년 정도에는 전반적으로 반영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도 별로 좋지 않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쉽게 좋아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심리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연말에 회식 메뉴 정해야 되는 부장님 아이고. 아니 막내들이 정하나요? 보통 회식 메뉴는? 예.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비용이 작년 올해 삼겹살에 뭐 소주, 맥주 이렇게 먹어도 빵 하고 폭발할 수 있어요, 비용이. 그러니까요. 어디 가서 외식 한번 하기가 정말 겁나는데 네. 이제 뭐 삼겹살이라는 게 우리가 대중적으로 회식할 수 있는 그런 메뉴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이제 부담스럽다 보니까 과거처럼 2차, 3차 가는 문화는 거의 이제 사라져가는 것 그건 같고. 괜찮아요. 네. 자, 1차에서만 딱 끝내고 조촐하게 해서 그쵸. 마무리 짓는데 연말에는 그래도 조금 소비가 살아나야지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럴 기대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연말이 될 것 같습니다. 방어회도 상상하니까 너무 맛있을 것 같고요. 네. 저 얼마 전에 소고기. 수산시장 한번 살짝 갔거든요. 네. 그런데 진짜 방어 같은 경우에는 큰 거 넣고 이제 썰어서 이렇게 파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먹고 싶긴 하지만 가격을 보면 좀 선뜻 손이 가지는 않는 그런 수준. 저는 삼겹살 지글지글해. 묵은 김치 딱 올려가지고. 좋죠. 언제나 진리죠. 삼겹살에. 다 먹고 나면 거기다 밥을 이렇게. 예, 진리죠. 디저트, 진리죠. K 디저트. 우리 PD님이 방송 안 하고 나가시겠다면서. 너무 힘들대요, 자기. 고문이라면서. 예. 어쨌든 네. 연말에 조금 지혜롭게 그죠? 예, 네.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는 경제다. 오늘은 이건 뭐 매번 나오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네요. 네. 홍콩의 주가 지수에 연계하는 ELS 주가 연계 증권을 판매를 했는데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고 근데 문제는 제대로 설명 안 하고 뭐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괜찮다 그랬다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ELS 얘는 뭐예요? 네. 주가 연계 증권. 우리말로 해도 이제 어려운데 이게 그러니까요. 해외에 있는 상품을 가지고 오면서 우리말로 풀다 보니까 좀 어렵죠. 네. 이게 주가와 연계해서 어떻게 수익이 나는 상품이기는 한데 얘의 특징이 어떤 특정한 대상을 정해놓고 그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금융상품이 우리가 가입하고 뭐 만기까지 지키면 뭐 수익이 보장된다거나 아니면은 만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가격의 움직임이 오르게 되면은 중간에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일반적인 금융상품의 구조잖아요. 근데 ELS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수익이 언제 어떻게 난다는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몇 퍼센트의 수익까지도 정해져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지금보다 3년 후에 뭐 90%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원금도 보장해주고 연 5%의 수익을 얹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예. 여기까지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지수가 대략 한 2,500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3년 후에 250만 안 빠지면 2,250 밑으로만 안 떨어지면 무조건 이제 원금도 보장되고 플러스 5%의 연 5% 이자도 주겠다. 이런 네. 상품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각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다만 그 3년 중에 한 번이라도 50%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반토막 나는 수준이죠. 코스피가 2,500인데 1,250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그 약정된 요건을 주는데 만약에 1,250, 50% 밑으로 한 번이라도 떨어진 적이 있다. 그러면 이제 따로 빼놓고 생각을 할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만기 때 가서 95% 이상 올라줘야 돼. 즉 처음에 이제 2,500이지만 이 상태에서 5%만 안 빠진 상태로 유지가 돼야 돼. 그러면 아까 약속한 이자를 줄게. 대신에 그 밑으로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는 만큼 그대로 손실을 입는다.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이런 ELS의 구조는 보통 이제 두 가지를 기초 자산으로 삼습니다. 지금은 코스피 지수를 예를 들었지만 뭐 삼성전자 주가와 애플의 주가 두 가지를 놓고 둘 다 어떻게 떨어지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일종의 뭐 복권 내지는 내기 같은 이런 상품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홍콩 H 지수라는 걸 대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이게 중간에 50%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반토막만 나지 않으면 우리가 원금도 보장해주고 연 몇 %에 달하는 수익률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네. 보통 주가 지수가 반토막이 나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이나 뭐 그런 충격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판매할 때 에이 설마 50% 밑으로 떨어지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건 6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체크를 해가지고 100% 이상으로만 올라와 있으면 뭐 이자를 얼마 정도 쳐드릴게요. 그런 상품으로 보시면 됩니다.라고 판매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금 상태인 거죠. 그렇게 복잡한 상품을 네. 떡하니 가입을 하기도 쉽진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오를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만기 때 내가 샀던 시점보다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지난번 코로나 때처럼 그렇죠. 반토막이 뭐예요? 뭐 이렇게 여기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치솟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행운의 주인공도 생길 수 있지만 주로 나는 비극의 주인공일 때가 훨씬 더 많으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럼 우선 이 복잡한 상품이 많이 팔렸어요?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팔렸죠? 20조 원 가까이 전체 이제 금융시장에선 판매가 된 걸로 보이고 있고 예. 네, 은행 같은 경우에서 지금 16조 원 정도가 은행을 통해서 판매가 된 걸로 보여요. 이 ELS라는 상품은 증권사가 만드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네. 상품의 이름을 딱 보면 무슨 증권 제 몇 회 ELS 이런 식으로 발행이 됩니다. 네. 그걸 이제 은행이 떼다 파는 거죠. 위탁 판매를 하면서 거기서 일정 부분 수수료를 가져가는데 상품마다 수수료는 다르지만 이제 복잡하고 위험한 상품일수록 조금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한 1% 정도 떼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객이 1억 원 정도를 갖다 맡기면 그냥 은행이 앉아서 100만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은행이 판매하는 자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예금 적금밖에는 사실상 거의 없잖아요. 없잖아요. 예, 대부분 뭐 신탁 상품 일부 있는 거고. 그래서 예금 상품으로 받아가지고 뭐 대출을 해봐야 거기서 나오는 예대 마진이 은행이 먹는 그 수수료의 전부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남들이 만든 상품을 손쉽게 떼다가 그냥 판매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음식점에서 우리가 그거죠. 이제 계산할 때 나오면 이제 두부 과자 예. 뭐 이런 것들 놓고 현금만 받습니다 해서 1,000원, 2,000원을 판매하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이제 품이 안 드는 갖다 놓기만 하고 뭐 어느 정도의 설명만 해주면 되는 그런 네. 정도의 상품이다 보니까 은행들이 여기에 이제 좀 집중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예, 이 상품이 주가가 오르면 이익도 많아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익 그래요? 상한선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 당시에 나왔던 상품,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7% 내지는 8% 혹은 위험한 상품일수록 뭐 두 자릿수 수익률을 보이는 ELS도 있기는 있는데 이게 이제 금리가 낮아지고 주가 변동성이 낮아지다 보면은 그 수익률도 기대 수익률도 낮아집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판매했던 수익률을 보니까 한 연 2에서 3%, 3에서 4%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왜 이런 거를 이렇게 위험한데 그 정도 수익률을 기대하고 가입을 했을까를 보면 2021년 당시, 그러니까 거의 이제 3년 전쯤에 판매됐던 것들이 대부분인데 네. 그땐 금리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래서 은행 예금 금리가 뭐 1%대 가봐야 그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3에서 4%를 준다고? 그런데 6개월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해서 홍콩 H 지수가 어느 일정 부분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뭐 6개월마다 한 번씩 상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게 6개월짜리 정기예금과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런데 수익률은 훨씬 더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입하신 분들도 더 많았다는 거죠. 근데 예. 이제 16조 원 정도 은행에서 판매된 것 중에 KB국민은행이 절반 이상을 판매를 했고 나머지를 이제 시중은행이 판매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홍콩 H 지수가 뭐 굉장히 높았던 거 한 12,000 정도였던 걸 생각하면 네. 지금은 6,000 초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진짜 반토막 났네요. 그렇습니다. 한번 이제 반토막 밑으로도 떨어졌어요. 이 4,900까지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 당시보다 이게 반토막만 나지 않으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었는데 반토막 밑으로 한번 터치를 한 거죠. 그럼 터치를 했으니까 이제 만기가 됐을 때는 처음에 가입했었을 당시보다 한 90%에서 95% 이상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럼 그때 당시에 12,000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갔을 때 만기쯤 됐을 때는 대략 뭐 10,000포인트 이상은 돼야 되거나 네. 아니면 뭐 상품에 따라서 최소한 8,000포인트 이상은 돼야 되는데 지금 6,000 초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홍콩 H 지수가 내년 상반기까지 그렇게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실 규모가 아까 팔긴 한 20조 원 팔았다는데 네네. 그럼 손실은 어느 정도 나나요? 이게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만기가 됐을 때 이 홍콩 H 지수가 몇 포인트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차이가 나긴 할 텐데 일단 손실 구간에 접어든 것만 하더라도 뭐 7조 원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은 거기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빠져 있느냐 그 손실 그대로 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000에서 뭐 30% 정도 빠졌다 그러면은 1억 넣으신 분들은 3천만 원 손해를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더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ELS에 따라서 그거보다 뭐 배로 손실이 나는 그런 구조도 갖고 있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의 상품들이 12,000포인트 기준으로 한 30에서 35% 이상 떨어져 있으면 원금 손해를 볼 수 있다. 뭐 반토막까지도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지수가 6천 정도잖아요. 네. 그러면 절반 정도인데 그러면 지수가 그만큼 떨어진 것만큼 원금 손실 입습니까? 그렇죠. 지금 구조가? 떨어진 것만큼 입을 수도 있고 그 이상 입을 수도 있는데 이제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손실이 확정된다라고 한다면 그 예. 구조가 한 50% 정도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품입니다. 근데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네. 녹인형 ELS를 많이 팔았다는 녹인형이 뭐예요? 이 녹인형 영어인데요. 이게 노크 하죠. 네. 네, 그 노크 할 때 노크 그리고 인. 아웃 할 때 인.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3년 정도의 만기 동안에 한 번이라도 반토막이 나지 않으면 이 조건. 그러니까 네. 반토막이 난 걸 이제 녹인 구간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이제 노크 네. 죽음의 구간을 터치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이미 터치를 한 거죠. 절반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녹인 구간에 들어가게 된 거고 네. 이 녹인 구간에 들어가게 됐으면 이제 손실이 커질 수 있는. 그런데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녹인형 ELS를 많이 판매를 했어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은행, 우리은행 DLF 사태 있었죠. 2020년에 그때 당시에 판매가 됐던 게 독일 국채와 연동된 상품이었는데.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이것도 독일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뭐 몇 퍼센트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이런 상품이었는데 독일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 건 국채 채권 가격이 발행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그러니까 세계의 경제가 아주 안 좋은 상황이니까 독일 국채 같은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높아져서 그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인데 당시에 판매될 때는 그런 일 오겠어요. 설마 과거 20년 동안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과거 20년 동안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미래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죠. 예, 뭐 지금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과거에 남극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간 적 없으니까 앞으로도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라는 전제 조건으로 판매된 상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안전하다고 믿고 이 돈을 맡기신 뭐 은퇴 자금 몇 억씩 넣으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거의 90% 넘게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태를 계기로 야 이런 상품들 이제 은행들에서 판매하지 말아라. 예. 판매를 하기 위해선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맡은 돈, 뭐 신탁자산 그 이내에서만 판매를 해라라는 규제를 많이 걸어놨거든요. 그런데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 지금 홍콩 H지수 관련된 ELS 상품을 팔 때 신탁자산이 약 18조 원 정도 넉넉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은행들보다. 그러니까 다른 은행에선 판매하고 싶어도 판매하지 못했던 걸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판매를 할 수가 판매를 있었네요.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조금 안일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설마 반토막이 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한 건데 그렇죠. 늘 ELS라는 상품이 이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예. 이게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특히나 홍콩 H지수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지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제대로 과연 들었겠느냐. 몇 가지 보도자료 나오는 것들 보면 이제 은퇴 자산들 넣어놓고 나는 이 설명 충분히 듣지 못했다. 이게 정기예금이나 마찬가지다. 6개월만 있으면은 뭐 몇 % 수익이 맞아요. 보장된다고 해서 가입했다. 이런 지금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금융당국에서도 여기에 조사에 들어갔고 문제는 이제 이런 분들이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홍콩 H지수가 많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시간이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주식과는 다른 게 일반 주식에 투자했다 혹은 지수에 투자하는 뭐 펀드나 ETF에 투자했다. 그럼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거든요. 네. 시간이 오래 걸릴지언정. 근데 ETF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만기가 되면 그걸로 다 끝나버리고 현금으로 청산되니까 이분들은 뭐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네요. 이제 만기가 다가올 때까지 빨리 올라줘야 되는 상황에만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홍콩 H지수가 네. 이전과 대비해서 시작할 때와 대비해서 거의 10,000포인트까지 올라주지 않으면 네. 손실은 확정인 거네요. 거의 지금 상황이. 확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상했던 게 주식 투자하든 무슨 투자를 하든 요즘 앱에도 그 수없이 깔리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투자는 개인의 판단이고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제대로 된 고지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투자자분들이 그냥 무시를 했던 것인지. 이게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ELS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기존의 ELS를 투자하시던 분들이 재해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던 분들이 하던 분들이. 재해체하는 네. 경우가. 그래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 과거에 ELS를 투자를 할 때 진짜 제대로 이 상품을 알고 투자했느냐? 라고 보기는 또 어렵죠. 그게 뭐 불안전 판매가 됐는데 운 좋게 그냥 원금 이상 계속 받아가시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은행에서 판매하는 안전한 상품이구나라고 생각해서 뭐 비슷한 상품이겠거니 하고 재투자를 하신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은행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민원 들어오는 것들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은행에서는 이제 금소법, 금융소비자법도 강화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전 판매에 대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런 것이냐? 금융소비자법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원칙, 상품 판매를 할 때 이 사람한테 적합해야 돼, 그렇죠. 적정해야 돼, 뭐 이런 예. 것들을 다 따져보게끔 되어 있어요. 네. 투자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하는데 네. 이걸 다 지켰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걸 위반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규제를 받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소비자법을 완벽하게 준수를 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실제로 그럼 저 6가지의 원칙을 지켜서 판매를 했느냐? 그것보다는 저것들에 대한 지켰을 것이라는 증거를 많이 남겨놨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은행에나 가서 아니면 무슨 어떤 이 증권사에 가서 상품을 가입하면 그냥 여기 서명하세요. 그러고 동그라미 끝나잖아요.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복잡해졌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 서명하시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이런 6가지 의무를 지켰습니다라는 거 읽어보시고 거기에 그대로 쓰세요.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펀드나 이런 거 투자 상품 가입하러 가면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거의 1시간 동안 뭔가 서류를 작성을 해야 돼요. 맞아요. 심지어 깐깐한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이 공간을 두고 CCTV로 다 녹화를 해서 그걸 촬영합니다. 그럴만하죠, 그죠? 예, 혹시나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분이 실제로 직접 서류를 쓰셨습니다라는 걸 녹화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민원도 제기됐었냐면 이거 내가 직접 쓴 거 아니다. 이거는 대피를 해가지고 금융사 직원이 썼다. 근데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회사 본사 측면에서는 그런 불안전 판매를 막기 위해서 너희들 직원들 제대로 판매해, 너희들이 제대로 판매하는지 우리가 감시할 거야라는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를 남겨놓는데 이게 오히려 소비자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설명 못 듣고 그냥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정신없어 죽겠고 바빠 죽겠고 이런 상황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게 그 설명이었는지는 모르고 가입을 하셨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현재 판매된 이 ELS도 많은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 불안전 판매가 됐느냐 아니냐는 결국은 근거가 이제 서류를 통해서 남잖아요. 네. 근데 그런 서류들이 은행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전하게 네. 방어할 수 있게끔 작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소비자들은 불안전 판매 가능성을 굉장히 제기하고 있던데 그렇습니다.
은행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이게 만약 과징금을 맞게 되면 굉장히 부담이 될 테니까 네. TF 구성해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TF를 마련해서 대응책을 마련한다라는 것도 사실상 이거 어떻게 판매를 했느냐라는 거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부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전 판매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미리 뭐 도출하는 정도지, 실제로 DLF 사태 이후에 굉장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행들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되어 있는 상황이겠네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런 6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켰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예. 그런 원칙이 다 지켜졌다라고 한다면 고객들이 아무리 진짜로 설명을 못 들었다고 하더라도 서류상 그런 것들이 다 그렇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녹취까지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설명을 들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취지는 그거예요. 설명을 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설명을 못 들었으면 제가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는 거를 이제 하도록 해라라는 게 취지지만, 그 녹취 자료가 나중에 돼서 설명을 제대로 들었다라는 근거로 남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불안전 판매를 지금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녹취 자료나 내가 작성한 서류,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뭐 CCTV 이런 걸 봤는데 실제 설명을 다 듣고 있었다, 그걸로 확인이 됐다, 그러면 불안전 판매를 주장을 하더라도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가능성들 말고 소비자들이 불안전 판매를 했다는 거 증명을 해서 네. 불안전 판매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 원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DLF 사태를 보자면 원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제 개개인을 놓고 봤을 때 이 ELS를 과거에 투자한 경험도 많은 투자자라고 한다면 네. 100%다 돌려받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소비자 과실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ELS 투자를 해왔으면 네.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고, 만약에 저는 오랫동안 ELS 투자를 했지만 그런 지식이 없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뭐 잘못된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해를 못하는 상품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입했던 건 그건 이제 소비자의 과실일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서, 네. 요번에 판매된 ELS에서 불안전 판매가 증빙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개인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이게 100% 보장을 해줄 것이냐 아니냐는 좀 나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방법은, 소비자분들께서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은 홍콩 H지수가 오르는 건데 그렇습니다. 오를 가능성이 좀 있어요. 현재 6,000포인트인 게 내년 상반기에 이제 도래하는 물량들이 네.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예. 내년 상반기 안에 지금 이 6,000포인트인 홍콩 H지수가 8,000포인트 이상은 최소한 가야 돼요. 최소한. 네, 그러면은 이제 6,000에서 8,000을 가게 되려면은 거의 뭐 40% 정도는 올라줘야 올라줘야 되는. 되는 건데, 지수가 40% 오른다?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500인 게 거의 뭐 3,000 가까이 간다. 3,000 넘어. 어휴, 그럼 난리 나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로 올라갈 정도의 지수 상승을 보여야 하니까, 그렇게 되려면 경기가 급속도로 회복되거나 지금 네. 엄청나게 높은 금리가 거의 또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 수준까지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네. 유동성이 완벽하게 풀리지 않으면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서 지수가 그렇게 상승해 주길 기대하기는 사실상 지금으로서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홍콩 생각합니다. 지수가 이렇게까지 타격을 받는 건 중국 경기 때문인 거예요. 중국 경기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뭐 3,400 갔다가 지금 네. 2,500까지 밀려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풀렸던 유동성이 다 회수가 되면서, 그리고 경기도 안 좋아지면서 주식들이, 주가들이 많이 하락을 한 건데, 홍콩 지수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이제 더 변동성이 좀 큰 부분, 그다음에 중국도 지금 부동산 경기 굉장히 안 좋아서 어렵다면서요. 여러 가지 대책들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 정부 발표는 아니지만 이제 부동산 시장에 담보 없이 대출을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정부가 계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신호를 준 건 집은 이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거주의 개념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 얘기가 이번엔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부동산 경기를 살려놓겠다라고 할 정도로 중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간 게 이제 홍콩 H지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경기 상황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제가 아까 이전에 봤던 뉴스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비슷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 투자 회사와 그다음에 투자자들 사이에 이렇게 불안전 판매 소송이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DLF 사태는 이미 겪은 지 얼마 안 됐었는데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진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규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네. 민원을 제기하면 소비자가 이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불안전 판매가 많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 불안전 판매를 막기 위해서 생긴 법이 금융소비자법이나 네. 각종 관련된 규정들 이런 규제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게 결국엔 서류만 복잡해지고 그 요식행위만 그렇죠. 늘어난 거지 네. 소비자들을 보호하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를 중간에서 제3의 기관에서 체크를 해야 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아. 은행에서 이걸 판매를 했는데 네. 그 체크 관계를 뭐 제3의 기관에서 실제로 A 은행에서 제가 이 상품을 가입했는데 설명 네. 이렇게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걸 중간에서 다른 기관에서 체크를 해야지 해당 금융기관에 너희들 열심히 해 잘해라고 해놓으면은 자기네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 놓고 그렇죠, 거기에서 아까처럼.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비단 은행뿐만이 아니라 뭐 증권사, 보험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제 금융 민원 수가 약간 줄어들기는 했는데 민원을 제기했을 때 수용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해봤자 고객님 제대로 설명 듣고 다 하셨는데요? 라는 증거 자료가 다 남아 있어서 그렇죠. 불완전 판매가 일부 줄어들기는 했으나 불완전 판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받을 가능성은 훨씬 더 낮아졌다. 아, 오히려 낮아졌다. 그래서 지금 이 제도 자체를 각 금융기관 각자에게 맡겨놓는 게 아니라 뭐 제3의 금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금융기관끼리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도록 A라는 은행에서 가입했는데 B라는 은행에다가 제가 이거 가입했는데 제대로 된 게 맞습니까? 라고 한다면 눈에 불을 켜고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고객님 그거 설명 잘못 들으신 거니까 우리한테 가입하세요. 라는 식으로라도.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이런 문제들은 뭐 홍콩 H지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네. 아유, 심각한데요. 이거 밤잠 못 주무실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렇죠. 예. 그거 벌려면 진짜로 너무너무 고생스러운데 날리려고 하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특히나 은퇴 자금 이런 것들 이제 넣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순간에 이 자산이 반토막 나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부동산 시장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전셋값이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아파트 공급 물량은 더 많이 줄어든대요. 네. 다음 달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22,000세대인데 굉장히 적은 물량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22,000세대라는 게 전국 물량이에요. 아, 서울 아니고요? 서울이 아니고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22,000가구. 그런데 서울과 그럼 수도권은 얼마냐? 없습니다. 예? 지어지는 아파트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달에요? 네. 그러니까 12월에는 입주 물량 자체가 아예 없는. 그러니까 1981년 이후 입주 물량이 가장 적은 해이고 서울에 이렇게 없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에 발생하는 일인데 이제 공급이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전세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뭐 매매를 하시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겠죠.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나마 좀 받쳐주고 있는 이유가 거래가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래가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가 계속 5억에 거래되고 뭐 4억 9천에 거래되고 4억 5천에 거래되면 주택 가격이 쭉쭉쭉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예 거래 자체가 없으면 과거에 거래됐던 그 가격 그대로 멈춰 있는 겁니다. 남아 있는 거죠? 네. 이 미국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수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실수요자들도 매수에 나서기 좀 꺼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렇게 공급 물량도 줄어들다 보니 안 그래도 이제 사려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뭐 팔려는 사람들도 없는 거고 매물도 안 나오고 공급도 줄고 그러니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받쳐주고 있는 건데 안 떨어지고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뭐 22,000가구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 단위로 보게 되면 3655가구 정도가 입주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이렇게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 매수하는 것보다는 전세, 임차 수요가 훨씬 더 이제 힘들어지지 않을까. 새로운 집이 지어져야 기존 집을 팔고 이사 가거나 아니면 기존 집을 세를 주고 이사를 가거나 이렇게 해서 물량이 좀 나오게 될 텐데 그런 물량들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전세 시장도 좀 불안불안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5월부터 지금 6개월째 전셋값 상승세라고 하는데 네.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상승폭도 지금 예.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전셋값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그다음에 주택 유형별로 지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문 기사를 보면 뭐 전셋값 많이 오르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 댓글을 보면 무슨 소리냐? 우리 동네는 지금 전세 많이 나와 있다 하시는 네.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완전 완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났던 곳들 같은 경우에는 빌라나 다세대 연립 이런 곳들의 전세는 네. 매물이 그나마 많이 나와 있고 아. 대부분의 전세 수요가 아파트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추이를 보게 되면 매매 가격 상승폭보다 전세 가격의 상승폭, 상승세가 훨씬 더 지금 큰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처럼 입주 물량, 공급 물량도 줄어들게 되면 그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 다만 예. 그것들이 아파트에 조금 집중돼서 영향을 미칠 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겨울에는 보통 뭐 이사를 즐겨 하진 않죠. 그렇죠. 요즘은 겨울이라고 결혼 이사 뭐 철은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기왕이면 좀 날 따뜻할 때 이사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세의 손바뀜이 적을 때 내년에 계약이 만료가 돼도 그냥 이사 갈 때도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죠. 그냥 그 주인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냥 연장해서 사는 거 비슷한 비용으로. 이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내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걸 연장하시려는 분들이 있겠죠. 계속 네. 살면서. 그러려면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만기 2개월 전부터 6개월 사이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예를 들어 만기가 한 7개월, 8개월 남았다. 그러면 저 여기서 계속 살래요라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상 공식적으로 인정되진 않거든요. 효력이 없네요. 예, 집주인이 오케이 그럼 계약서 씁시다 해서 계약서를 쓰지 않는 이상은 연장이 안 되고 네. 그때 가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냐면 그럼 계약서 씁시다라고 했을 때 세입자 입장에선 주변의 전세 시세가 과거 2년 전, 그러니까 네. 과거 2년 전이면 2021년 11월인데 그때 전세가가 가장 높았던 시기거든요. 아, 지금 주변 시세를 보면 전세가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보증금을 낮추고 싶어 할 거고 네.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 보증금 차액을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돌려줄 수가 없는데 네. 낮춰서 연장 계약을 합시다라는 아. 세입자 말에 동의할 집주인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1번의 문제고 그러면 그대로 전세 가격을 유지하면서 그럼 계약을 연장합시다라고 했을 때 새로 계약서를 쓸 것이냐 네. 여기에서 이제 집주인의 고민이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왜요? 계속 써야죠. 문제는 자 계약서를 새로 쓰게 되면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잖아요. 네. 연장 계약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기 때문에 거기서 보증금이 어느 정도 바뀐다 뭐 이런 이 상황이 생기게 되면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 계약이 만기가 됐을 때 계약갱신 신청권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아, 그러니까 기존에 2021년 11월에 들어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기가 됐을 때 계약갱신 청구권이 하나가 있어서 이걸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리게 되는 거고 네.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려면 앞서 말씀드린 그 기간 내에 써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기간이 아닌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다라고 계약서에 써봤자 이건 효력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분이 계약서를 새로 쓴 거는 아예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라고 보고 그렇죠. 2년 거주 후에 또다시 2년을 거주할 수 있는 카드가 생기다 보니까 집주인 입장에선 4년을 그럼 거주하게 되는 거네? 그 계약서를 지금 미리 내가 써줄 필요가 있나? 내가 아쉬울 건 사실 없는데 보증금을 올려받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당연히 세입자는 싫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네. 거고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계약을 앞서서 당기기에는 쉽지가 않고 그렇게 앞당겨서 계약서를 쓰게 됐을 때도 여러 가지가 얽히죠. 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냐 아니냐 이걸 놓고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시장에서는 이 계약을 당겨서 하기는 조금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얼마 전에 그 혼자 사는 거 나오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거기 출연한 출연자가 그 전에 이제 연예인분들 주로 나오시니까 막 저 혼자 살 수 없을 것 같은 집에 사시잖아요. 휘황찬란한. 막 집도 되게 넓구만. 근데 이분은 이제 경기도 쪽으로 가서 전세를 이제 월세를 주느니 그게 이제 저렴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넓고 깔끔한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러 갔는데 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건물이라 등록 자체가 안 돼 있어서 전세보호권 설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네네. 이제 그게 방송에 나가고 나서 저게 바로 혼자 사는 삶이지. 막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네. 신규로 지어진 건물의 경우에는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을 수 그런 있더라고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신축 빌라도 마찬가지고 예. 심지어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자면 주민등록번호가 아직 안 나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신생아가 태어났으면 출생신고를 해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고 할 텐데 그 약간의 텀이 있잖아요. 근데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대규모로 지어지면 몇천 세대 이렇게 지어지게 네. 되면 이걸 이제 시행사나 건설사에서 그 등기부등본 신고 같은 거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하나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이게 가입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걸 많이 겪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이긴 하지만 그게 밀려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전세로 들어가게 될 때 가장 최후의 안전장치가 전세보증보험이라고 하는데 네. 특히나 빌라 같이 이제 시세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난 5월부터 가입의 요건이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이제 시세를 딱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이 집을 3억 원에 샀다고 하더라도 네. 공시가의 126%까지만 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네. 보증금이 그 밑으로 들어올 때까지만. 그러다 보니 공시가가 제대로 안 나와 있는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오. 또 아무리 새 집이고 좋은 집 같아 보이더라도 전세로 들어가기는 기피하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죠. 되게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과거에 전세 가격이 높았을 때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의 연장이에요. 이분들은 계약을 그대로 난 이 집에서 살 거야 혹은 다른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세입자가 안 들어와 여기 살아야 돼 할 때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 규제가 적용되는 게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세입자들은 적용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약에 내년에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했을 때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이제 역전세난을 겪으면 이분들이 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져서 이 빌라 시장이나 비아파트 시장에서의 역전세난은 더 심해질 것이고 아파트 쪽에 전세 수요는 굉장히 몰릴 것이다. 오히려. 예, 그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이제 공급 물량까지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주택의 유형에 따라서 가격이라든가 이런 양상들이 굉장히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경우에는 네. 가격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가 있겠네요. 전세를 못 주니까. 그렇죠. 대부분 이제 전세가 대비 얼마냐 이렇게 들어갈 텐데 뭐 공시가의 126%가 적정 전세가라고 이제 공식이 생겨버리는 거다 보니까 네. 가격에도 영향을 충분히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경기 만만치 않네요. 요즘 네. 전세 사기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확인을 분명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